1부 들어가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현실의 문제와 관련해서 미디어의 얘기들을 좀 다뤄볼까 하는데 너무나 익숙한 용어 조중동 또 발음을 좀 잘해야 됩니다. 조선. 중앙일보 논설위원께서는 예. 항상 중조동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그런 거 같네요. 이렇게 연고전 고연전 듯이. 서연고에서 뭐 연고고요. 아까 이제 일부에 처음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기자가 거의 뭐 이제는 거의 사회적으로 뭐 이게 발음을 잘해야 되는데 거의 뭐 기레기 취급을 받고 있잖아요. 다들 뭐 아시죠? 그렇게까지 위상이 그렇게 됐나요? 아니 이상이다 그렇잖아요. 아니 훌륭한 기자님들 얼마나 많으신데요. 아니 있어요. 많아요. 아니, 뭐 훌륭한 분들 많죠. 근데 그것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요. 예전에는 좀 일방적으로 수용하다가 네. 요즘은 또 이제 수용자들의 의식이 많이 높아져서 이제 좀 거르는 차원에서 좀 부실한 기사나 좀 그런 기사에 대해서는 어떤 그런 비판적 시각이 높아지다 보니 그런 용어도 같이 좀 따라와서 일부 기사나 기자들에 대해서 그런 용어가 생겨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영화들 보면 뭐 내부자들 뭐 이제 나중에 하겠지만 그 다음에 또 량첸 살인기나 이런 거 보고 그 다음에 뭐죠 찌라시나 부당거래 이런 거 보면 이게 이제 사회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평균적인 어떤 그런 대상 직업인에 대한 어떤 의미 이런 부분들을 드러내잖아요. 되게 부정적으로 묘사가 주로 많이 되고 그런 게 많이 이제 보편적으로 공감을 얻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기자 생활을 좀 했었지만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참 뭐라 그럴까 가슴이 저립니다. 기자 생활을 하셨어요? 네, 모른 척하고 왜또 모른 척하고 갑자기 또 왜? 방송용으로 네. 어떤 생활을 하셨는지 진실의 수호자에서 좀 풀어주세요. 예? 기자 생활. 나중에 이제 뭐 자세하게 좀 다루겠지만 사회부에 그냥 잠깐 있었어요. 원래 저도 좀 뭔가 사회를 좀 바꿔보겠다. 어린 마음의 시기에 대학교 이제 1학년 때, 2학년 때 갖게 되는 이제 그런 것들 있잖아요. 나름대로 사회 변혁을 꿈꿨고 뭔가 정의롭지 못한 거에 대해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계속해서 불만을 제기하고 이의를 제기하고 사회 구조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의미를 이제 갖고 있었던 그런 이제 열혈 청년이었는데 지금은 좀 지금도 뭐 하시면 되지. 예, 뭐 열심히 하고 있죠. 예. 체력이 안 되는 거죠. 지금은 뭐 시멘트 바닥에서 이렇게 주무시는 그런 굉장히 지금 뭐, 고난의 상황. 고난이죠, 고난. 예. 고난의 삶을, 고난의 행군입니다. 어쨌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기자가 이제 이렇게 취급을 받는데 저희가 이제 생각할 게 미디어를 볼 때 이런 부분들 몇 가지를 좀 주의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과 진실을 좀 구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들어보셨을 텐데 일상적으로 그냥 사실과 진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좀 다릅니다. 사실은 뭐고 진실은 뭔지. 그러니까 팩트가 사실이죠. 근데 팩트는 요새 되게 일상 용어로 많이 쓰더라고요. 뭐 팩트 체크도 있고, 팩트도 있고, 뭐도 있고. 근데 이거를 진실이라고 하는 의미까지는 좀 약간 거리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좀 일상적으로 그걸 좀 구별을 좀 하시나요? 언론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다뤄집니다. 사실이 팩트면 진실은 뭔가요? 진실은 뭐 트루스죠. 네. 사실은 팩트. 보케블러리 시간인가요? 네. 두 가지를 구분해서 이제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어떤 현상이죠. 뭐 누가 사람이 죽었다거나, 아니면 교통사고가 났다거나, 아니면 뭐 누가 뇌물을 받았다. 어떤 뇌물을 받았다, 어떤 사건에 휘말렸다. 이제 이런 걸 보통 사실의 영역으로 봐요. 근데 진실은 그게 아니죠.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어떤 총체적인 구조와 맥락하고 이유 원인까지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법정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실체적 진실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와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진실의 일종의 그 맥락적인 의미가 크네요. 그렇죠. 맥락을 모두 다 포함해서 종합적인 판단을 내린다라고 봐주면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기자가 원래 추구했던 것들이 다 필요 없고 오직 진실만을. 이런 이제 용어로 보통 대표가 되는 그 아무래도 진실이나 맥락이 들어가면 예. 주관이 많이 개입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것을 보도하거나 재가공하는 네. 사람의 재량이 굉장히 많이 개입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현실적으로 인정해야 될 게 언론이 객관적 사실만 다룬다라고 하는 거는 거의 이제 믿지 않는 어떤 그런 의미가 됐죠. 언론이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도 언론 보도에 있어서도 주관의 의미가 강조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거의 모두가 다 보편적으로 인정하고 있고 동의하고 있는 어떤 그런 측면으로 보는 게 맞죠. 네.
그러면 사실은 네. 당장 1차적으로 보이는 현상이라고 이해하고 예. 진실은 2차적으로 해석이 개입된다고 이해해도 되나요? 그렇죠. 거의 이제 그런 의미로서 많이 통용이 되죠. 언론 보도에 관련된 의미에서. 따져봐야 될 게 과연 어떤 걸 진실로 봐야 되느냐. 이제 조중동하고 한겨레와 경향에 관련된 이제 진영 논리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것도 이제 묶어서 얘기를 하기도 예. 하더라고요. 오한경이라고 예. 오마이뉴스 한겨레 경향 네. 해서 음. 조중동 오한경 음. 뭐 이렇게 또 이분법 시키더라고요. 오는 좀 아닌 것 같은데. 그건 이제 좀 어감 때문에 그런 건지 영향력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세 개씩 맞추려고.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진실이라고 하는 것에 주관이 개입이 인정된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동의한다면 한편으로 자기의 입장에 맞는 거, 그건 이제 의도적으로 부각시킬 수도 있고 자기의 어떤 진영 논리나 자기가 추구하는 이데올로기에 맞지 않는 거는 의도적으로 축소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항상 주의 있게 봐야 되는 게 이제 언론을 바라봐야 되는 언론 소비자로서의 이제 저희의 어떤 주의해야 될 부분이기도 한 거고. 그럼 그 해석 과정에서 뭐가 들어갔는지에 따라서 기레기라는 말이 나오는 건가요? 근데 그건 좀 여러 가지 의미를 포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기레기라고 하고 있는 게 단순하게 그러니까 지금도 필드에서 열심히 이제 진실을 추구하고 보도하고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익을 위해서 아니면 뭐 페이지 뷰수를 늘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진실에 대한 고민 없이 단순하게 그냥 주어진 것들만 보도하는 뭐 이런 형태. 그런 부분에 대한 비판적 의식들이 되게 많은 거죠.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만큼까지 우리가 언론한테 바랬던 것이 되게 많은데 그런 게 이제 실현이 안 됐기 때문에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비판들이 나오게 되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요인인 것 같아요. 기레기라고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비판적 시각인데 그 항목은 뭐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사 수준이 떨어진다랄지 거기부터 시작해서 어떤 의도가 개입돼서 왜곡을 한다랄지. 그렇죠. 의도 개입된 왜곡을 사람들이 이제 직접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수용자가 독자로서 여러 가지 그렇게 이제. 좀 폭넓게 네. 해서 뭔가 실망스러운 그런 것들이 나올 걸 뭐 총체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제가 기억나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그 예전에 2010년쯤인데 그때 이제 천안함 관련 건도 있었고 네. 그 이후에 보면 이제 그 당시 대통령이 이렇게 딱 그 주먹을 이렇게 쥐고 이렇게 서 있는 거 있는데 기사 제목이 두 주먹에 핏발 서린 이 대통령. MB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네. 이게 제목이었어요. 근데 사진을 보면 네. 별거 없거든요. 당연히 뭐 대통령이 뭐 발표할 때 뭐 당시에 좀 추워서 주먹을 꽉 쥐었을 수도 있잖아요. 날씨 때문에. 제가 지금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손만 클로즈업한 사진이네요. 지금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디에서 보도한 거예요? 이거 조선일보입니다. 그러니까 주먹만 양복 입은 모습에 네. 주먹만 딱 이게 멀리서 이렇게 보니까 화장실이 급해서 이렇게 잡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네, 부분도 이게 보이고. 제목이 제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두 주먹에 핏발 서린 이 대통령. 예전에 단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이명박 대통령의 핏발선 주먹. 그러니까 이게 뭔가 애국심, 그다음에 대북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애국을 뭐 보여준다는 그런 프레이밍. 네, 그런 어떤 프레임을 이제 고정적으로 형성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저희가 사실 봤을 때 조중동하고 한경을 동일선상에 이렇게 진영 논리로 딱 놓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조선일보와 그 다음에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역사가 긴 신문이거든요. 물론 부정적 입장에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2000년대 중반에 이제 재밌는 사건들이 꽤 많았죠. 이 언론 보도 관련해서 저희가 역사를 이제 간단하게 조금 짚어보면 조선일보의 이제 친일 논란부터 시작해가고 그다음에 조선일보 제목 찾아주기 운동 이런 이제 운동들이 이제 쭉 펼쳐졌던 시기가 이제 그때거든요. 일제 강점기 때 이제 방은모나 김성수 창립자들이죠. 이분들의 사주들이죠. 네, 사주들의 어떤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막 까발려지기 시작한 거거든요. 중앙 얘기는 안 하시나요? 중앙도 있죠. 네. 네. 근데 홍스. 당시만 하더라도 언론계에서는 이제 신문계 카르텔이 있었잖아요. 서로 건드리지 말자.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은 그때 이제 한겨레가 딱 치고 나간 거죠. 맞아, 이제 조선일보의 그 사주의 어떤 여러 가지 부정적인 사건들
네. 뭐 친일 논란부터 시작해갖고 거기 뭐 대저택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막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얘기를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그러니까 무조건 한겨레라고 해서 장점을 가지고 한겨레는 무조건 진실만을 보도할 거야 라고 보는 거는 좀 성급할 수 있다. 그 두 입장들을 잘 따져봐야 된다. 비판적인 시각으로 봐야 된다. 이런 의미를 이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그 말씀을 하셔서 드는 생각이 음. 친구 중에 이제 기자가 있습니다. 음. 있는데 가끔씩 만나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네. 어느 방송사인지는 얘기는 안 할게요. 음. 근데 그 영향력 있는 매체예요. 그런데 그 매체가 한때 상대적으로 좀 진보적인 그런 보도를 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끼리 모여도 너네 회사는 그래도 좀 진보적이지 않냐 요즘 보면?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는 그게 우리가 잡은 컨셉이다. 컨셉이다. 왜냐하면 상대 회사들이 보수를 선점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진보를 선점한 건데 요즘 또 바꿨다. 그래서 또 다시 보수 쪽으로 잡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 이제 아무리 뭐 기자라고 해도 이제 개인 견해이긴 한데 그래서 그때 드는 생각은 이게 진보냐 보수냐가 언론사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일종의 또 상업적인 또 컨셉으로 이 당사자는 또 이렇게 또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보고 좀 제 생각과는 좀 달랐다. 그런 느낌을 좀 받았었죠. 그런 것도 그렇고 아무래도 또 한겨레 이런 얘기를 하셔서 그런데 네. 그 친구가 이제 한겨레에 대한 얘기도 했었어요. 그게 이제 아무래도 좀 진보적인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는 한겨레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는 좀 진실 보도를 많이 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니까 한겨레가 겉으로는 그러는데 그 친구 말이에요. 이게 조심하셔야 돼요. 네, 겉으로는 그러는데 스스로 또 한겨레 내부에서 뭐 비정규직이랄지 그런 근로자들 처우가 좋지 않다. 그러니까 겉으로 뭐 대기업의 뭐 비정규직 정규직 문제를 제기하면서 스스로 좀 모순적인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해서 친구들 사이에서 굉장히 그 공분을 자아냈던 술자리에서 막 둘러 엎었구나. 아니 뭐 엎은 정도는 네. 아니지만 예. 이제 좀 논쟁이 좀 있었죠. 그 언론사가 솔직히 말하면 신문사가 상당히 재정적으로 쉽진 않은 상황인 거죠. 뭐 그거는 우리가 이제 감안을 해야 되는데 한번 뭐 그 준쌤의 문제제기도 준쌤이 얘기하신 어떤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는 부분인 거죠. 네. 저도 회사를 다닐 때 네네. 내부의 의사결정이라든지 생각하는 것하고 좀 많이 다르죠. 거기도 이제 하나의 조직이기 때문에 특히 조직의 이 이제 위계 질서나 어쨌든 한 사람의 직업인을 키우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좀 민주적인 어떤 그런 의사결정 체제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그런 경우도 꽤 많았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런 좀 뭐랄까 구태를 보이는 게 어느 언론사나 그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신문사든 방송이든 먹고 사는 문제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존립의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뭐 이해를 다 해줄 필요는 없으나 현실적인 문제도 있어서 그래서 어떤 뭐 문제도 되는 것 같아요. 뭐 내부적인 문제를 말씀을 드렸긴 하지만 세부적인 어떤 조직 내부의 얘기를 좀 드렸긴 하지만 생각해 볼 부분은 어쨌든 보수가 유리합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 그런가요? 네. 보도 내용에서도 사람들이 봤을 때도 보수의 언어가 훨씬 더 잘 와닿아요. 불법 파업하고 있는 데다가 사람들이 이제 뭔가 파업을 하잖아요. 현상을 보도해야 되잖아. 그럼 이제 보수 쪽에서 얘기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수단이 이거 불법이다. 법을 왜 기느냐. 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사람들은 당연히 그걸 그대로 수용을 하게 되죠. 근데 만약에 진보 측에서 이들이 지금 왜 파업을 할 수밖에 없는지, 그 다음에 지금의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걸 구구절절하게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면 상당히 그 내용을 포괄적으로 보도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태상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얘기하는 진보의 입장을 표명하는 가점을 주는 건 맞긴 해요. 진실을 보도하는 것에 있어서, 공적인 측면에 있어서, 구성원 모두의 이익을 어떻게 보면 추구하는 어떤 그런 의미에 있어서는 한 번쯤 더 고민해봐야 되고, 요 비판적으로 봐야 시점에 된다라고 혹시 하는 건 맞는. 프레이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예. 프레임. 지금 해요? 예. 생각을 하시죠. 예. 뉴스같이 하고 하려고 했는데. 그래요. 네. 아니, 그 조지 레이코프라는 UC 버클리대 교수의
인터뷰를 좀 봤어요. 네. 이분이 프레임이라는 개념을 일종의 창시자라고 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프레이밍이라는 그런 용어가 굉장히 많이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보수 쪽 언론이든 진보 쪽 언론이든 그래서 뭐 정치인들도 굉장히 많이 프레이밍을 하고 그래서 이 프레이밍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물어봤어요. 개념적으로 기자가 물어봤더니 프레임은 제가 평소에 갖고 있던 거랑은 조금 다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얘기는 프레임이라는 게 단순히 단어가 아니래요. 어떤 특정 단어를 쓰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하면 단어가 활성화시키는 사고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연관된 사고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식당이라는 단어를 줬을 때 우리가 그 식당이 연관시키는 단어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음식, 서비스, 웨이터, 계산서 이런 자연스럽게 연관되는 단어들이 있는데 여기에 갑자기 야자수, 버스 이런 단어는 연관이 안 된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 단어를 제시했을 때 거기에 자연스럽게 연관되는 그런 사고 구조의 덩어리를 프레이밍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일종의 프레임은 생각의 구조다. 예. 그래서 어떤 특정 단어 사용이 그것이 연상되는 어떤 뭉치를 갖고 오는 건데 그거는 바꿔 말하면 단어를 그러면 어떻게 사용하냐, 단어를 사용하는 방식에 따라서 우리의 사고 패턴을 바꿀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받아들이는 구조라는 게 이분 얘기는 98%가 무의식이래요. 우리 예전에 이제 프로이트 뭐 얘기도 네. 했었지만 2%가 논리적 사고 구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사람 대중들한테 영향력을 미치는 부분은 무의식이 절대적인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어떤 감성 구조랄지 그런 것들이지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뭔가 사람을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적다는 거죠. 그래서 보수나 이제 진보 쪽에서의 프레이밍을 쓰는 것도 가치로 프레이밍을 한다는 거예요. 어느 쪽 가치냐. 그러니까 이를테면 보수적 가치는 자유 그리고 자기 스스로 각자 알아서의 책임. 자유 책임. 네, 그 자유를 그리고 자기 책임에 따른 그런 결과를 수용하는. 네. 그리고 자유의 어떤 최대한 수호 이런 게 이제 이쪽의 도덕성의 가치. 그러니까 보수 쪽에서의 프레이밍은 이런 가치나 도덕성을 내세우는 쪽으로 프레이밍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진보는 상대적으로 평등이고 공동체. 그러니까 어떤 사안에 대해서 개별자적인 책임이 아니라 공동체, 우리 모두의 책임, 구조의 문제,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것, 어떤 가치. 이렇게 이제 프레이밍, 가치가 서로 달리 잡는데 진보적인 데에서 이제 자주 실수를 하거나 좀 아직 서투른 것이 뭐냐. 보수주의자들은 굉장히 이 프레이밍 선정에 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안에 대해서 도덕적 가치, 그러니까 보수에 기반한 도덕적 가치, 즉 자유 가치를 많이 선점을 해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진보 쪽 사람들은 정책 그 사안, 복잡한 정책,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풀어간다는 거죠. 그렇죠. 복잡하죠. 그러니까 어려워 뭔가. 그렇죠. 한마디로 설명이 잘 안 돼.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유리한 거죠. 그러니까 보수 일반 사람들. 대중들은 네. 어떤 특정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복잡한 거를 잘 이해하기도 힘들고 이해할 시간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싸움을 할 때 보수 쪽에서는 이를테면 이제 무상급식 예를 들었어요. 그 네. 인터뷰를 얘기했을 네. 때. 그러니까 무상급식이라는 의제를 던졌을 때 이게 보수 쪽에서는 기본적으로 자기 스스로 자율적으로 이렇게 식사 같은 밥을 것들을 먹는 걸 선택해서 그런 것들을 네. 선택해서 자기가 이렇게 가져가고 이런 형태라면 진보 쪽에서는 그런 것을 우리 공동체적인 그런 교육 환경을 마련해서 누구도 이 교육 환경에서 부족함이 없이 그런 환경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잡아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못하고 뭐 예산이 얼마 편성이 됐는데 그 예산을 우리가 어느 정도 해줄 수 있고
그 뭐 무상복지라는 것은 어떤 형식으로 뭐 법적인 문제, 뭐 행정적인 문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다 보면 프레이밍에서 이제 자꾸 밀린다는 거죠. 왜냐하면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도덕적 가치가 오히려 더 크게 무의식적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저들은 우리의 어떤 그런 도덕적인 미덕 이런 걸 생각을 하는구나라고 하는데 정책적 얘기만 계속하면 너무 추상적 얘기를 해. 네, 추상적이고 뭐 이해가 너무 잘안 되는 테크니컬하니까 거죠. 잘 와닿지 않는다는 그런 거죠.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다음 우리가 이제 제가 참 그 주제를 잘 말씀을 하셨는데 언어와 사고의 관계를 한번 다뤄볼까 해요. 나중에 이건 좀 차후의 계획인데 그래서 그 소셜의 언어학에서 언어와 사고가 어떤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이론으로 쭉 한번 의미를 풀어가고 그와 관련된 말씀을 한번 드릴 텐데 지금 이야기하셨던 그 프레임에 관련된 부분 이제 이게 여기서 쟁점이 뭐냐면 이제 각 진영 논리에서 이 프레임을 활용해서 뭔가를 보도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자기한테 이제 유리한 형태로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여기 네. 예를 들어서 그 오바마의 음. 의료보험 개혁 요거를 사실 미국에서도 오바마가 추진하려다가 굉장히 여러 번 수정해서 굉장히 많이 퇴색됐대요. 그런데 이제 공화당에서 이제 내세운 어떤 반대 논리가 정책적 방향으로 이것을 반대한 게 아니라 도덕적 가치를 내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인의 자유, 내 생명은 내가 지킨다. 생명권, 자유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내세우다 보니까 민주당에 많이 밀려서 실질적으로 많이 좀 후퇴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 더 얘기 드리면 이제 공화당에서는 살고 죽는 문제에 대해서 정치나 이 국가가 개입해서 이런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거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게 쉽고 명확하게 들어오니까 그래 내 생명 내가 지키는데 왜 국가가 이래라 저래라 하고 돈을 더 내라 마라 이렇게 하는 거냐라고 굉장히 쉽게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밀린 측면이 있어서 진보 진영에서는 사실 이런 프레임을 그렇게 노련하게 잘 쓰지 못하다고 그거는 뭐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런가 봐요. 그래서 이 교수가 그런 지적들을 하고 그렇죠. 있더라고요. 그런 잘 진보 진영에서는 복잡하죠. 어렵죠. 좀 추상적인 의미를 많이 쓰죠. 오히려 그 진보가 보수의 그 프레임 논리에서 실패하는 이유가 진보가 너무 구체화해서 그렇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추상화 능력이 있고 누가 일반화 능력이 있느냐 같아요. 그러니까 추상화를 잘할수록 포섭할 수 있는 내용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사실 우리가 언어도 그렇게 구체화된 언어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많이 배운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중들이나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딱딱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추상화되고 일반화된 언어인데 그 언어를 그 단어나 개념들을 가지고 잘 쓰는 그것을 잘 활용하는 쪽은 보수 쪽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진보 진영을 따라가려면 그 구체화된 내용을 계속 학습하면서 이해를 하고 해석하고 따라가야 되는 측면이